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김태식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평생 철물점을 하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손에 기름때 마를 날이 없었죠. 새벽 5시만 되면 셔터 올리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는다는 건 참 이상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비더군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라도 들려야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국을 데워 먹고 오후에는 철물점 의자에 앉아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오래 알던 단골들도 하나둘 병원에 가고 요양원에 들어갔죠. 그날도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또 대충 드셨죠? 딸은 늘 제 밥부터 걱정했습니다. 아니다. 갈치찌개 끓여 먹었다. 또 거짓말하시네. 딸 웃음소리를 듣는데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지은이는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손자 민준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었죠. 아빠, 잠시 뜸을 들이던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산 정리하고 서울 올라오시면 안 돼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여기 편하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지난번에도 허리 삐끗하셨잖아요. 저는 대충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맨날 얘기해요. 손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날에 잠깐 봤던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울 오면 맨날 볼 수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결국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집 한번 알아봐라. 딸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요? 대신 니들 집에 같이 살 생각은 없다.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혼자 편하게 지내셔야죠. 저희 집 근처 빌라 알아볼게요. 한 달 뒤, 저는 부산 철물점 문을 닫았습니다. 낡은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리였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구해준 빌라는 딸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지만 조용한 곳이었죠. 짐을 풀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왔어? 작은 몸이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웃음소리가 들리는 식탁이었죠. 그런데 식사 도중 사위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으니까 이제 민준이 학원 문제는 좀 숨통 트이겠네요. 다들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제 삶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서울 생활 첫 달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딸 가족과 따로 살았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 빌라에서 혼자 지냈죠. 아침이면 혼자 된장국을 데워 먹고 준비를 마친 뒤 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손자 민준이가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같이 가요. 그 말 한마디가 참 좋았습니다. 학교 앞까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도 즐거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딸도 늘 미안해했고 사위 정호도 깍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작은 부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민준이 학원만 좀 부탁드릴게요. 장인어른 제가 오늘 늦는데 저녁 좀 챙겨주시면. 처음엔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부탁은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사위 정호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학교에서 민준이가 열난다고 연락 왔어요. 결국 저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고 죽도 끓여 먹였습니다. 밤이 되자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늦게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장인어른 계셔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주말 동안 민준이를 맡기고 딸 부부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죠. 혼자 제 빌라로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득 부산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외롭긴 해도 적어도 눈치는 안 봤는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위 정호였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아침 민준이 준비물 챙겨주셔야 합니다.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불빛 꺼진 휴대폰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위 정호의 부탁은 점점 더 당연해졌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장인어른 오늘 민준이 축구학원 추가됐습니다. 장인어른 저녁은 냉장고 재료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딸 지은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되면서 야근이 많아졌죠. 아빠 미안해요. 딸은 늘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심해졌고 무릎도 자주 붓기 시작했죠. 어느 날 사위 정호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아이 버릇도 좀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문제가 제게 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려다 주려고 늦게 딸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안방 문틈 사이로 딸 부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베이비시터 비용 생각하면 몇백은 아꼈잖아. 그래도 아빠 힘드실 텐데. 딸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지.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인가? 아니면 돈 아끼는 수단인가? 며칠 뒤 병원에서 디스크 진행이 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사위는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민준이 친구들 좀 봐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잘못 온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사위 정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딸 집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죠. 식사가 끝날 무렵 사위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빼곡한 일정표였습니다. 민준 등교, 학원 이동, 간식 준비, 숙제 확인, 청소, 빨래, 저녁 준비, 마치 업무표 같았습니다. 이게 뭐냐? 사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면 서로 편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돈 받고 애 보러 서울 온 줄 아냐?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니들 가정부 아니다. 민준이는 울기 시작했고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결국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찢기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라로 돌아오자마자 짐부터 꺼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짐을 싸다 오래된 사진 상자를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그리고 제 옆에서 웃고 있는 아내, 딸 지은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딸 업고 학교까지 뛰어가던 기억. 아빠 무거워? 우리 딸은 깃털이지. 그 시절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딸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철물점 지키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 하나였거든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존중,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너무 참고 살아. 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사실 사위 정우는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압박 때문에 베이비시터 비용조차 부담됐던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같이 온 손자 민준이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있으면 집이 따뜻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 정호도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늘 강한 척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 장인어른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건 이해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람 존중까지 잃으면 안 된다. 딸은 결국 사위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됐어.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며칠 뒤 딸 부부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위 정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딸 부부는 어린이 돌봄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도 조정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부산 내려간다. 딸 눈이 붉어졌습니다. 멀리 산다고 가족 아닌 거 아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떠나는 날 민준이는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또 올 거죠? 방학하면 부산 와라. 사위 정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첫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 비워둔 철물점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거든요. 밤이면 방파제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손자 민준이와는 영상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낚싯대 샀어. 딸 얼굴도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위 정호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름방학, 민준이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손자와 함께 방파제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응?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잃으면 마음도 병드는 거다. 아이는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 가족은 희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